재난 현장에서 규정 때문에 혹시 우왕좌왕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자, 오늘 복잡한 매뉴얼 다 잊으시고요. 실무자에게 진짜 필요한 핵심 프로토콜만 딱 뽑아서 여러분만의 현장 지침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 그것부터 확실하게 피해가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재난 대응, 과연 규정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실제 현장의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는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그걸 정확히 해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엄청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핵심 단계를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매뉴얼 작성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구성, 실행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마지막 조치까지. 이게 여러분의 완벽한 참고 지침서가 될 겁니다. 자, 모든 재난 대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기초죠. 올바른 매뉴얼을 정확한 사람이 만드는 것. 아시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는 볼 것도 없죠. 첫 번째 원칙, 바로 역할 구분입니다. 자, 보세요. 큰 틀을 잡는 표준 매뉴얼은 주관기관이 만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진짜 현장에서 바로 써먹어야 할 행동 매뉴얼은요? 그건 책임기관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는 순간 현장에서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하면서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연구개발, R&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옛날 매뉴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걸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종 감염병이나 복합재난 같은 새로운 유형에 대비해서 미리 연구하고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위계 질서를 한번 보세요. 국가 전체의 기본 계획이 건물의 거대한 설계도라면 각 기관의 자체 계획은 그 설계도를 보고 우리 층을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같아요. 설계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주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5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기본 계획하고 매년 구체적으로 뭘 할지 정하는 집행 계획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장기 전략하고 단기 실행 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자, 그럼 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감독할 사람들 이야기도 해야겠죠? 두 번째 파트, 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계획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뿐이죠. 여기 함정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이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는요, 위원들 연임 제한이 없어요. 이게 전문성이나 연속성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고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럼 바로 앞에 본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안전기준심의회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연임이 딱 2차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위원회냐에 따라서 규칙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계획도 세웠고 사람도 모았으니까 이걸 현실로 옮겨야겠죠? 바로 집행, 점검, 그리고 평가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보고 체계. 보통 그냥 직속 상급기관에만 보고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규정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이 2곳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훈련 관련해서는 이 숫자를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계획은 15일 전, 결과는 10일 안에, 평가는 30일 안에, 15, 10, 30. 이 기한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면요.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다음 훈련에 바로 반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기 함정 분석 보시면 군부대는 예외라는 것도 체크해 두세요.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더 자주 가봐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 제일 위험한 2등급, 불량시설은요. 월 1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월 2회 이상이에요. 여기서 실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2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가 과정에 최종 마감일이 있습니다. 바로 3월 31일. 이 날짜는 그냥 서류 마감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의 날짜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부터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긴급 보고와 대응. 여기서는 뭐니 해도 속도가 생명이죠. 이건 일종의 이중속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상황 보고는요, 그야말로 번개처럼 즉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습 현황 보고는요, 멈춤 없이, 지체 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2 단어 꼭 기억하세요.
즉시, 그리고 지체 없이.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해외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보고 라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 제일 흔한 실수가 습관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건데 절대 아닙니다. 해외 재난의 보고 창구는 딱 하나, 외교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한 이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그 무서운 결과, 즉 명령, 벌칙, 그리고 특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의 첫 단계는 일단 돈입니다. 과태료죠. 근데 보시면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이 막 뛰어오르죠? 이건 그냥 단순 실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걸 막기 위한 강력한 경고장치인 겁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내고도 계속 버틴다. 어림없죠. 다음 단계는 훨씬 강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고요. 책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 거의 최종 병기 같은 거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여기서도 역할 분담이 아주 중요한데요. 실무 총괄 기관인 중앙대책본부는 건의를 하는 역할이고요. 최종 선포 권한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 오늘 재난 대응의 핵심적인 뼈대는 전부 다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매뉴얼과 규정들은요, 결국 지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 지도를 들고 길을 찾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넘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건 결국 여러분의 전문성과 그 순간의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